이혼 서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붉은 표지의 이혼 서류 모서리에서는 아직 식지 않은 금박의 냉랭한 빛이 감돌았다. 전 남편 김민준의 손가락이 내 눈앞에서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박서연, 이제 우리 김씨 집안도 끝났으니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가족 카드나 긁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의 옆에 있던 시어머니 최미숙이 즉시 말을 받았다.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을 김민준의 팔에 얹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그럼, 애초에 우리 민준이가 마음이 약하지 않았더라면 지방에서 올라온 애가 어디 우리 집 같은 청담동 고급 빌라에 발이나 붙였겠어? 이혼했으니 당장 내 그 총구석으로 돌아가.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나는 대꾸하지 않고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손끝이 닿은 가방 속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계획대로 진행해. 은행 쪽에는 이미 얘기해뒀다. 강남구청 문을 나서자 김민준이 그의 검은색 제네시스 G90에 시동을 걸었다. 차창이 내려가고 최미숙이 머리를 내밀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박서연, 빌라에 둔 내 물건들 당장 빼가도록 해. 이미 가사 도우미 시켜서 내 그 싸구려 옷들 전부 베란다에 내다 버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들의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것을 보며 핸드폰을 꺼냈다. 하나은행의 박지훈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박 과장님, 청산 프로젝트 시작해주세요. 1. 100억 원 자금 전부 명진그룹 관련 계좌에서 인출해 주십시오. 미리 협의된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 과장의 목소리에는 확인하려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다. 박 대표님, 확실하십니까? 해당 자금은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자금을 빼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나는 구청 앞 계단에 서 있었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다. 모든 리스크 대응 방안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미 은행장님과 논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은 실행만 하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 은행 VIP 센터로 향했다. 가는 길에 인스타그램을 열자 최미숙이 올린 게시물이 보였다. 김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골칫덩어리 청산. 앞으로는 조용한 날들만. 아래에는 몇몇 친척들이 댓글을 달았다. 민준에게 새 사람을 소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급할 거 없어. 우선 집안 자산부터 좀 늘리고 요즘 라클레 청담 빌라 단지가 눈에 들어와서 몇 채 더 사서 식구들 나눠줄까 해. 은행에 도착한 이박 과장이 VIP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가 펜을 건네며 말했다. 대표님, 자금 인출 확인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명진그룹이 최근 라클레 청담 측과 단체 구매를 협상 중인 것이 맞습니다. 최미숙 여사님께서 어제도 친척 몇 분을 데리고 모델 하우스를 보고 가셨다고 합니다. 영업팀 말로는 한 번에 10채 이상 구매할 것처럼 아주 큰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나는 펜을 받아 서류에 서명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상담실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박 과장님, 자금 회수 절차가 시작되면 서울 시내 자금 흐름을 주시해 주세요. 특히 최미숙 여사의 개인 계좌를요. 어떤 변동이든 즉시 제게 알려주세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PC를 꺼내 모니터링 화면을 띄웠다. 이건 저희 은행 내부 자금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일 100억 원은 아직 인천 프로젝트의 법인 계좌에 있지만 이체 대기 상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최종 확인만 하시면 30분 내로 지정하신 안전계좌로 모두 이체됩니다. 화면에서 깜빡이는 숫자를 보고 있자니 작년 김민준의 생일이 떠올랐다. 최미숙은 모든 친척 앞에서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 명진그룹의 돈은 전부 우리 민준이 거야. 박서연, 네가 분수를 안다면 얌전히 붙어 있을 것이지
감히 우리 집 재산을 넘볼 생각은 마.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 과장이 갑자기 화면을 가리켰다. 대표님, 보십시오. 최미숙 여사 개인 계좌에서 방금 5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조카 계좌로 송금되었고 내용은 주택 계약금입니다. 나는 눈썹을 살짝 올리고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최미숙이 계약금 보내기 시작했어요. 라클레 청담 쪽 우리 사람한테 주시하라고 해주세요. 어머니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다. 걱정 마라. 영업팀 김대리가 우리 사람이니 실시간으로 보고할 거다. 모든 서류에 서명을 마치자 박 과장이 내게 확인증을 건넸다. 대표님, 자금 회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25분 후에 완료될 예정이며 완료되는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정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이후 상황 변동 시 바로 연락주세요. 은행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최미숙은 이혼 후 내가 빈털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녀와 김민준이 누리는 오늘의 삶이 모두 우리 어머니가 초기에 투자했던 100억 원 덕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제 우리 것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길가에 막 섰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김대리가 보낸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최미숙이 대여섯 명의 친척을 이끌고 라클레 청담 분양 홍보관에서 조감도를 둘러싸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사진 속 최미숙은 화려한 보라색 투피스를 입고 루이비통 가방을 든 채 분양 소장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다. 이 조감도는 대체 뭐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내가 찜한 동들이 왜 제일 앞이 아니죠? 당장 위치 바꿔줘요. 안 그러면 계약 안 할 거야. 김대리는 음성 메시지도 보내왔다. 안에는 분양 소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최 여사님, 여사님께서 보신 동들은 이미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앞이 바로 중앙정원이라 한강뷰가 정말 좋습니다. 최미숙의 목소리가 즉시 높아졌다. 난 몰라요. 무조건 제일 앞으로 해줘요. 당신들이 못하면 지금 당장 가버릴 테니 사장 불러와요. 나는 메시지를 보며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최미숙은 항상 저런 식이었다. 돈 몇 푼 있다고 기고만장했지만 그 돈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때 박 과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대표님, 자금 회수 완료되었습니다. 100억 원 전액 안전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미숙 여사의 개인 계좌에 아까 이체된 5억 계약금을 제외하고도 80억 원의 유동 자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변동이 없습니다. 좋아요.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계속 주시해 주세요. 특히 오늘 카드 결제로 집을 사려고 할 때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제게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내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오는 길에 김민준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내용은 간단했다. 빌라에 둔 내 짐 당장 안 치우면 내가 사람 시켜서 버릴 줄 알아. 나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그의 카톡을 차단하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오피스텔은 결혼 전에 내가 사둔 곳이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조용했다. 문으로 들어서서 이혼 서류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고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어머니가 보낸 메일이 떠 있었다. 안에는 명진그룹의 최근 몇 년간의 재무제표와 최미숙이 공금을 횡령하여 자기 친정 식구들에게 집을 사준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견하고 3년 전부터 명진그룹의 증거를 수집해 오셨던 것이다. 나는 재무제표를 넘기며 키보드로 한 줄의 글자를 쳤다. 엄마, 최미숙이 오늘 라클레 청담에서 빌라 12채를 사려고 해요. 아마 오후에 계약하고 결제할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다. 알겠다. 은행 쪽은 준비 끝났어. 그 여자가 카드 긁기만 해봐. 즉시 계좌 동결시킬 테니. 나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다. 김민준과 막 결혼했을 때
최미숙은 내게 그럭저럭 친절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명진그룹에 100억 원을 투자한 후부터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다. 내가 김씨 집안 덕에 호강한다고 늘 생각하는 듯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모든 친척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연아, 넌 우리 민준이한테 잘해야 한다. 안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쫓겨나면 넌 빈털터리가 될 테니까. 그때는 참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일이었다.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했다. 김대리가 보낸 메시지였다. 최미숙 여사가 빌라 12채 구매 확정했습니다. 분양소장과 가격 협의 마쳤고 오후 2시에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데리고 온다고 모든 서류 준비해달라고 했답니다.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지금은 1시 반, 30분 남았다. 나는 즉시 박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최미숙, 오후 2시 라클레 청담에서 계약 및 결제 예정. 계좌 주시하다가 이체나 카드 결제 움직임 포착 시 즉시 동결. 박 과장이 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은행 감시팀에 이미 전달하여 대기 중입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로 보이는 차들의 행렬을 바라보았다. 오후 2시는 최미숙에게 악몽의 시작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혼 후 멋지게 빌라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자신이 가진 돈이 이미 우리의 감시 아래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 일 100억 원은 어머니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다. 절대 그와 김민준이 거저 차지하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오피스텔 소파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가볍게 쓸어 넘겼다. 김대리가 보낸 실시간 위치 정보는 최미숙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라클레 청담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채팅방에는 막 찍은 사진 몇 장이 올라왔다.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빌라 단지 입구에 나란히 서 있었다. 최미숙은 그 보라색 투피스를 입고 맨 앞에서 걷고 있었고 그 뒤로 조카인 최민호와 시누이인 김민지가 그리고 평소 그녀를 따르던 몇몇 먼 친척들이 따르고 있었다. 하나같이 무슨 희귀한 보물이라도 사러 가는 듯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김대리의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 최 여사님, 그가 홍보관에서 일부러 최미숙을 이렇게 불렀다. 방금 차에서 친척들에게 이번에 빌라 12채를 사서 아들에게 3채, 조카에게 2채를 주고 나머지는 다른 친척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답니다. 앞으로 다들 자기만 믿고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쳤어요. 나는 메시지를 보며 냉소했다. 최미숙은 아직 손에 넣지도 않은 빌라를 자신의 전리품인 양 여기고 있었다. 그것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도 모른 채 얼마 지나지 않아 김대리가 또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배경이 시끄러웠고 최미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분양 홍보관은 대체 왜 이래요? 에어컨을 이렇게 약하게 틀어서 날 얼어 죽일 셈이에요? 당장 온도 높이고 우리 모두에게 최고급 차 한 잔씩 내와요. 나를 소홀히 대접하면 오늘 이 계약 엎어버릴 줄 알아요. 곧이어 분양소장이 아첨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최 여사님, 노여움 푸십시오. 바로 온도 조절하고 차는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켜 어머니 사무실의 CCTV 화면에 접속했다. 어머니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고 옆에 있던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이 대표님, 라클레 청담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최미숙이 분양 홍보관에 도착해서 분양소장과 빌라의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빌라의 평면도를 전부 출력해달라고 하나하나 직접 고르겠다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김대리에게 계속 주시하라고 전해요. 어떤 상황이든 즉시 보고하라고. 나는 책상 위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지난번 최미숙과 라클레 청담에 갔던 장면이 떠올랐다. 작년 여름이었다. 그녀는 굳이 나를 끌고 빌라를 보러 가자고 했다. 김민준에게 줄 신혼집을 사야 한다면서. 결국 분양 홍보관에 도착하자 그녀는 분양 직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서연, 이 빌라 좀 봐.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이랑 비교하면 한참 멀었지? 너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 눈욕이나 시켜줄 정도는 되겠네.
당시 나는 그녀와 다투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그녀는 내 앞에서 과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김대리의 메시지가 다시 떴다. 최미숙 여사가 조카 최민호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가 중앙정원과 가까운 동을 원하는데 최미숙 여사는 그 동을 김민준에게 줘야 한다고 합니다. 둘이 얼굴이 붉어지도록 싸우고 있고 다른 친척들도 옆에서 최미숙 여사가 편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정말 오합지졸들이군. 빌라를 손에 넣기도 전에 내분이라니. 얼마 지나지 않아 김대리가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다. 영상 속에서 최미숙은 최민호의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오늘날 같은 날이 있었을 것 같아? 그 동은 무조건 민준이 거야. 한 번만 더 나한테 대들면 너한텐 한 푼도 안 줄 거야. 최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다른 친척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 아이고, 형님, 다 한 가족인데 화기애애하게 지내야죠. 뒤에 좋은 동들도 몇 개 더 있잖아요. 민호는 그거 고르라고 하면 되죠. 최미숙은 그제야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른 동을 가리키며 말했다. 좋아, 저 동은 너가 줘. 한 번만 더 대들면 가만 안 둬. 분양소장이 그 틈을 타다가 왔다. 손에는 계약서 뭉치를 들고 있었다. 최 여사님, 빌라 위치는 모두 확인되셨습니다. 이건 매매 계약서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문제 없으시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명 후에는 바로 결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미숙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대충 몇 장 넘겨본 뒤 옆에 있던 변호사에게 밀었다. 자네가 보고 문제 없으면 서명해.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최미숙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다. 오늘 기분 좋아서 식구들한테 빌라 몇 채 사줬어요. 라클레 청담. 이웃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나는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보았다. 아래에는 이미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다. 전부 아부하는 말들이었다. 최미숙은 그것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아, 은행 쪽은 준비 끝났어. 최미숙이 카드 긁는 순간 바로 계좌 동결시킬 거야. 너희 쪽 상황은 어때? 나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의 햇살을 보았다. 엄마, 최미숙이 변호사한테 계약서 검토하라고 했어요. 곧 서명하고 결제할 것 같아요. 김대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상황 생기면 바로 알려줄 거예요. 어머니는 하고 대답했다. 그래, 긴장하지 말고 계획대로만 하면 돼. 그 여자 도망 못 가. 전화를 끊자 김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변호사가 계약서 다 봤답니다. 문제없다고 하고 최미숙 여사가 지금 서명 중입니다. 서명 끝나면 바로 카드 결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분양소장이 이미 카드 단말기 가져왔습니다. 나는 즉시 박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 과장님, 준비하세요. 최미숙이 곧 카드 결제합니다. 박 과장이 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동결팀이 대기 중이며 언제든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에 살짝 땀이 났다. 이미 준비는 다 했지만 그래도 조금 긴장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대리가 실시간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안에는 최미숙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단말기 이리 줘요. 내가 긁을게. 그리고 분양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최 여사님, 이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최미숙이 응이라고 대답했고 이어서 카드 긁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대기하는 신호음이 이어졌다. 갑자기 음성 메시지에서 분양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다. 최 여사님, 이 단말기가 왜 거래 실패라고 뜨죠? 혹시 카드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최미숙의 목소리가 즉시 짜증스럽게 변했다. 그럴 리가. 다시 한번 긁어봐요. 다시 카드 긁는 소리가 들렸지만 결과는 여전히 거래 실패였다. 최미숙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높아졌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네 단말기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당장 다른 걸로 바꿔와요. 분양소장이 서둘러 말했다. 네, 최 여사님. 바로 바꿔오겠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보며 은행 쪽에서 이미 행동을 개시했음을 직감했다. 그때 박 과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최미숙 여사의 2번의 카드 결제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그녀의 개인 계좌와 명진그룹의 관련 계좌 몇 개를 동결했습니다. 현재 동결된 자금 총액은 약 85억 원입니다. No.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박 과장님. 잘하셨어요. 계속 주시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즉시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김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상황은 어때요? 최미숙 쪽 반응은요? 김대리가 금방 답했다. 최미숙 여사 엄청 화났어요. 분양소장한테 한바탕 욕을 퍼붓고 자기들을 일부러 곤란하게 만든다고 난리입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겠다고 하네요. 지금 전화하고 있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소파에 기대며 속으로 냉소했다. 최미숙, 이제 시작일 뿐이야. 네가 우리에게 진 빚은 이게 다가 아니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대리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최미숙 여사가 은행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는데요. 더 화가 나서 핸드폰을 소파에 던져버리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따지겠다고 합니다. 친척들도 불안해하며 무슨 일이냐고, 자금에 문제가 생긴 거냐고 묻고 있어요. 최미숙 여사는 괜찮다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작 자기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가고 있어요. 나는 메시지를 보며 최미숙이 이미 불안해하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그녀는 아마도 빌라를 사는 와중에 자금이 동결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연아, 잘했다. 이제 변호사 준비시키렴. 최미숙이 우리를 찾아올 때 본때를 보여줘야지. 나는 답했다. 알겠습니다, 엄마. 창문을 통해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빛을 만들었다. 나는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고 서류 한 부를 꺼냈다. 그것은 어머니가 변호사에게 준비시킨 최미숙이 내 친정의 투자금을 횡령한 증거들이었다. 나는 서류에 적힌 기록 하나하나를 보며 최미숙과 김민준이 곧 자신들의 소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 분양 홍보관 안에서 최미숙은 마치 털을 곤두세운 암탉처럼 10cm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다. 핸드폰은 그녀가 내던진 찻상 위에 놓여 있었고 액정에는 금이가 있었다. 그녀는 분양소장의 코를 가리키며 천장을 뚫을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들 은행이랑 짜고나 망신 주려는 거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일 그냥 안 넘어가. 내가 당신네 사장한테 전화하고 은행에도 민원 넣을 거야. 분양소장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손에는 카드 단말기를 꽉 쥐고 있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해명했다. 최 여사님, 저희는 정말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단말기는 모두 정상입니다. 아마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미숙은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뭘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갈 거야? 응. 그녀는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조카 최민호가 급히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고모, 진정하세요. 정말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집에 가서 소식을 기다리시죠. 뭘 기다려? 최미숙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오늘 이 빌라 12채를 기어코 사고 말 거야.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신우이 김민지도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새언니, 일단 돌아가요. 여긴 사람도 많은데 남들 웃음거리 되지 말고요. 최미숙은 눈을 부릅떴다. 무슨 웃음거리? 나 최미숙이 빌라 몇 채 사는 게 뭐 어때서? 설령 오늘 돈을 못 내더라도 나한테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건 똑똑히 보여줄 거야. 바로 그때 분양 홍보관 문이 열리며 은행 정장을 입은 2사람이 들어왔다. 앞장선 사람은 40대 남자로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한 부를 들고 있었다. 그는 바로 은행법무팀의 최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는 최미숙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다. 최미숙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은행 법무팀의 최민석 변호사입니다. 여사님의 계좌자금 동결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왔습니다. 최미숙은 은행 사람이 오자마자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또는 불붙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당신네 은행 대체 무슨 짓이야? 왜 내 계좌를 동결해? 내가 당신들 고소할 거야.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여사님, 저희 은행 규정에 따르면 계좌가 거액의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에 연루되고 관련 당사자가 자산 보전 신청을 할 경우 저희는 해당 계좌를 임시 동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사님 계좌의 자금은 박서연 대표님과 그 모친이신 이 회장님께서 과거 명진그룹에 투자하신 일 100억 원의 투자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박 대표님께서 자금 회수 절차를 개시하고 자산 보전을 신청하셨기에 저희는 법에 따라 여사님의 관련 계좌를 동결한 것입니다. 하우, 100억? 그건 우리 명진그룹 돈이야. 최미숙이 펄쩍 뛰었다. 박서연 그 X, 감히 무슨 자격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내 계좌를 동결해? 내가 걔를 고소할 거야. 최 변호사는 무표정하게 서류 한 부를 꺼내 보였다. 최 여사님, 이것은 박 대표님께서 제공하신 투자 계약서와 자금 회수 통지서입니다. 여기에는 여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민준 사장님의 서명과 명진그룹의 법인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동결 조치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좌는 계속 동결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최미숙은 서류에 찍힌 서명과 인감을 보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나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친척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같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최민호가 조용히 김민지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누나, 우리 일단 가자.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 김민지도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슬금슬금 문 쪽으로 움직였다. 최미숙이 그들을 발견하고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너희들 어디 가? 누가 가라고 했어? 최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어색하게 웃었다. 아, 고모. 제가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는 최미숙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민지를 끌고 뛰쳐나갔다. 다른 친척들도 펀펀히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떴다. 집에 애가 밥 기다려서요. 저 회사에 회의가 있어서요. 순식간에 분양 홍보관에는 최미숙과 그녀의 변호사, 그리고 은행과 분양 홍보관 사람들만 남았다. 최미숙은 텅 빈 홍보관을 둘러보고 최 변호사 손에 들린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허벅지를 치며 생떼를 썼다.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박서영 그 X, 제대로 사는 꼴 못 볼 거야.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최 변호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분양 소장에게 말했다. 소장님, 최 여사님의 주택 구매건은 결제가 불가능해졌으므로 계약에 따라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후속 조치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어서 최미숙의 변호사를 보며 말했다. 변호사님, 동결 조치에 이의가 있으시면 저희 은행 법무팀으로 연락 주십시오. 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최 변호사는 직원을 데리고 자리를 떴다. 분양 소장이 최미숙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여사님, 그럼 이 매매 계약서는? 최미숙은 벌떡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소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꺼져. 다들 꺼져. 분양 소장은 겁에 질려 황급히 옆으로 물러났다. 그리고 그 시각 나는 어머니 사무실의 CCTV 화면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차 한 잔을 들고 와 내게 건넸다. 어떠니? 속이 좀 시원해? 나는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 풀렸다. 시원해요. 근데 저렇게까지 생떼를 부릴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가 웃었다. 최미숙은 원래 저래 순탄하게만 살아와서 조금만 좌절을 겪으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참, 아까 박 과장한테 전화 왔는데 최미숙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명진그룹의 주요 법인 계좌 몇 개도 동결됐다고 하더구나. 김민준도 지금쯤 머리가 터질 지경일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내 내 개인 변호사인 임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임 변호사님, 최미숙 쪽 자금 동결됐습니다. 준비해주세요. 내일 명진그룹으로 가서 김민준과 후속 배상 문제를 논의할 겁니다. 임 변호사가 금방 답했다. 네, 대표님. 모든 증거는 정리해두었습니다. 언제든 출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김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 전화기 너머로 김민준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연, 너 미쳤어? 왜 우리 엄마 계좌를 동결시켜? 회사 계좌까지. 지금 회사 프로젝트 다 멈췄어.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동결 풀어. 나는 냉소했다. 김민준, 우리 엄마가 100억 원 투자할 때 당신들 뭐라고 했지? 회사 잘 경영해서 합당한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했잖아. 근데 결과는 당신들은 그 돈으로 고급 차량 호화 주택 사고 심지어 공금을 횡령해서 당신네 친척들 집까지 사줬지. 내가 지금 자금을 회수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게 이상한 일이야? 그건 우리 회사 돈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김민준이 소리쳤다. 나랑 상관없다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우리 엄마가 최대 주주고 자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혼인 중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건에 대해서는 아직 당신과 계산도 안 끝났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협조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다 까발리는 수도 있어. 김민주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서연아,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지 마. 어떻게 하면 계좌 동결을 풀어줄 건지 말해줘. 동결만 풀어주면 뭐든 협의할 수 있어.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 와서야 꼬리를 내리다니 진작 그러지 그랬어. 간단해. 당신들이 횡령한 자금을 우리 엄마한테 돌려줘. 그리고 우리 쪽 자금 회수로 발생한 손실도 배상하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인 중에 빼돌린 재산도 전부 내놔. 그렇지 않으면 협상은 없어. 김민주는 다시 침묵했다. 한참 후에야 말했다. 알았어. 엄마랑 상의해보고 내일 답을 줄게.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상의할 필요 없어. 내일 오전 10시에 내 변호사랑 명진그룹으로 찾아갈 거야. 그때까지 모든 걸 확실하게 생각해도 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그와 말 섞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잘했다. 저런 인간들한테는 정에 호소할 필요 없어. 나는 CCTV 화면 속에서 여전히 생떼를 부리는 최미숙을 보았다. 내일은 또 다른 힘든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내 손에는 증거가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무엇보다 내 뒤에는 어머니가 계셨다. 분양 홍보관에서 최미숙은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 그녀의 변호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 일단 돌아가시죠. 여기는 이야기할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행 쪽에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니 돌아가서 소송 준비를 하시죠. 최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그래, 소송해야지. 걔네들하고 박서연 그 엑스까지.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 뒷모습은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나는 CCTV 화면을 껐다. 엄마, 우리도 돌아가요. 내일 명진그룹에 가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켜지고
도시의 야경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나는 창밖의 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최미숙과 김민준이 자신들의 소행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리라고.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나와 임 변호사는 명진그룹 사옥 로비에 서 있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우리를 보고는 눈빛이 흔들렸다. 아마 김민준에게서 이미 지시를 받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선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박서연 대표님과 변호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이 오갔고 직원은 전화를 끊은 후 우리에게 말했다. 대표님, 사장님께서 최상층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애자,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다. 거울에는 나와 임 변호사의 모습이 비쳤다. 나는 몸에 잘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높게 포니테일로 묶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임 변호사는 손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모든 증거 서류가 들어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민준과 그의 변호사가 회의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준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분명 밤을 새운 모습이었다. 박서연, 대체 원하는 게 뭐야?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김민준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임 변호사는 내 옆에 앉아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김민준 씨, 어제 분명히 말했어요. 횡령한 투자금 100억 원을 우리 엄마한테 돌려주고 자금 회수로 인한 손실 50억 원을 배상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혼인 중에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 30억 원도 전부 내놓으세요. 김민준의 변호사가 즉시 입을 열었다. 박 대표님, 그 요구는 너무 과합니다. 100억 원은 명진그룹에 투입된 투자금입니다. 현재 회사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자금 회수만으로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데 배상까지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소위 혼인 중 재산 빼돌리기라는 것은 모두 김 사장님의 개인적인 합법적 소득으로 빼돌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임 변호사가 냉소하며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 변호사님 똑똑히 보시죠. 이것은 명진그룹의 최근 몇 년간의 재무제표입니다. 여기에는 최미숙 여사께서 회사 계좌에서 80억 원을 횡령하여 조카 최민호에게 집과 차를 사주고 50억 원을 친정 남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지원한 내역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제 의뢰인 어머니의 투자금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민준 씨가 혼인 중에 몰래 내연녀에게 사준 아파트와 고급차의 이체 기록입니다. 총 30억 원입니다. 이것들이 혼인 중 재산 빼돌리기가 아닙니까? 김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변호사는 서류를 집어들고 넘겨보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다. 김민준이 벌떡 일어나 나를 가리켰다. 박서연, 너 날 뒷조사했어?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양팔을 가슴 앞에서 꼈다. 뒷조사? 당신들이 너무 지나치게 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엄마가 돈을 투자할 때는 당신들이 회사를 잘 경영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과는요? 당신들은 우리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밖에서는 내연녀나 키우고 정말 우리 집안이 만만해 보였나 보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미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짙은 화장으로 초췌한 모습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박서연, 이 나쁜 년, 여기서 헛소리 짓거리지 마. 그 돈은 다 우리 명진그룹이 번 돈이야. 너희 집안이랑은 상관없어. 나는 그녀를 보며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안에는 최미숙과 그녀의 남동생이 나누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동생, 걱정 마. 누나가 회사에서 50억 빼서 넣어줬잖아. 이 돈박씨 집안에서 투자한 돈이니까 갚을 필요 없어. 마음대로 써.
최미숙은 녹음을 듣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네가 어떻게 이 녹음을 모르게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말았어야죠. 나는 녹음을 껐다. 최미숙 여사님, 이 증거들은 제가 이미 은행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시면 모든 돈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감옥살이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김민준과 최미숙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눈에서 공포를 읽었다. 김민준의 변호사가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상황이 매우 불리합니다. 이 증거들은 모두 매우 유력합니다. 법정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집니다. 김민준은 힘없이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하지만 100억 원은 너무 많아. 회사에 지금 당장 그만한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런데 어제는 빌라 12채를 살 생각은 하셨네요. 제가 알기로 최미숙 여사님의 개인 계좌에는 아직 80억 원이 있고 명진그룹의 계좌는 동결되었지만 아직 동결되지 않은 해외 계좌가 몇 개 있죠? 그 안에도 꽤 많은 돈이 있을 텐데요. 최미숙의 눈이 동그래졌다. 네가 우리가 해외 계좌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들이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준비를 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나는 일어섰다. 3일의 시간을 드리죠. 3일 후에도 돈을 내놓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말을 마치고 나와 임 변호사는 뒤돌아섰다. 회의실에 망연자실한 김민준과 최미숙을 남겨두고 명진그룹 사옥을 나오자 임 변호사가 내게 말했다. 대표님, 그들은 분명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해외 계좌에 돈을 빼돌리는 등 다른 꼼수를 쓸까 걱정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박 과장님께 그들의 해외 계좌를 주시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변동이든 즉시 동결시킬 겁니다. 그리고 소장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3일 후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회사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는 일어서셨다. 어떻게 됐어? 협상은 순조로웠니? 나는 회의 상황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김민준과 최미숙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야. 분명 시간을 끌 방법을 찾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나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김민준이 아파트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며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경비원에게 그를 막으라고 한 뒤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민준 씨, 또 무슨 짓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김민준의 취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나와서 나 좀 만나줘.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우리 재결합하면 안 될까? 앞으로는 정말 너한테 잘할게. 다시는 너랑 싸우지 않을게. 나는 냉소했다. 김민준 씨, 우리가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단지 내가 계좌 동결을 풀어주길 바라는 것 뿐이잖아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만약 아파트 입구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실에 메시지를 보내 김민준이 계속 소란을 피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 변호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대표님, 명진그룹의 개발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미숙 여사가 빌라를 살 때 계약금 5억 원을 냈는데 지금 잔금 지급이 불가능해져서 계약에 따라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미숙 여사의 계약 위반 책임을 물어 20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웃었다. 좋아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최미숙 여사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밤에 나는 오피스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며칠간 일어난 일들이 맴돌았다. 이혼에서 자금 회수, 그리고 계좌 동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만 속이 시원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반드시 김민준과 최미숙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최미숙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내용은 간단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내 요구에 동의할게. 하지만 며칠만 더 시간을 줄 수 없을까?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해. 나는 답장했다. 좋아요. 5일의 시간을 드리죠. 5일 후에 모든 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나는 그들이 분명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빌리거나 자산을 매각하거나,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은 돈을 내놓아야만 했다. 5일이 금방 지나갔다. 약속한 날이 되었지만 나는 어떤 입금 소식도 받지 못했다.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최미숙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변호사도 그들의 변호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이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즉시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과장님, 명진그룹의 해외 계좌에 변동이 있습니까? 박 과장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대표님, 바로 방금 그들의 해외 계좌에서 100억 원의 자금이 스위스의 한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차단했지만 상대 은행에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자금 이체를 성공시키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돈이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박 과장이 말했다. 상대 은행과 계속 협상 중이며 동시에 인터폴에도 연락했습니다.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마음이 조급해졌다. 만약 그 돈이 빠져나가면 되찾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임 변호사가 말했다. 대표님, 지금 바로 명진그룹으로 가보죠. 그들이 대체 무슨 속셈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아우. 우리는 즉시 차를 몰아 명진그룹으로 향했다. 사옥 아래에 도착하니 많은 직원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입으로는 웅성거렸다. 회사 부도난데 사장도 도망갔다던데. 진짜? 그럼 우리 월급은 어떻게?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둘러 사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멈춰 있었고 우리는 계단을 통해 최상층까지 올라가야 했다. 최상층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김민준과 최미숙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나는 텅 빈 사무실을 보며 분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임 변호사가 말했다. 대표님, 진정하세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전력을 다해 그들을 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외 계좌 자금도 차단되었으니 멀리 도망가지 못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진정하라고 하셨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 사람 찾는 것을 돕겠다고 하셨다. 바로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쉬어빠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연, 날 더 이상 몰아붙이지 마. 한 번만 더 날 몰아붙이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다 같이 죽는 거야. 김민준의 목소리였다. 나는 냉소했다. 김민준 씨, 당신이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해외 계좌 자금은 차단됐고 당신은 지금 무일 뿐이에요. 설령 도망친다 해도 제대로 살 수 없을걸요. 분수를 안다면 당장 돌아와서 돈을 갚고 선처를 구하세요. 김민준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나와 임 변호사는 명진그룹 회의실에 앉아 경찰의 소식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김민준과 최미숙을 체포했다고 했다.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도피하려던 참이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다.
임 변호사가 말했다. 대표님, 잘 됐습니다. 그들이 체포되었으니 이제 법원에 맡기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경찰서로 한번 가보죠.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석양이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김민준과 최미숙이 경찰에 의해 끌려갈 때 최미숙은 유리창 너머로 나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고 손톱으로 차창을 긁어대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반면 김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에는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임 변호사는 진술서를 정리하며 내게 말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자금 유용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법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내가 막 차에 탔을 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방금 최미숙이 나한테 연락했어. 나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선처를 구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엄마, 만나지 마세요. 그 여자는 지금 감정에 호소하려는 것뿐이에요. 소용없어요. 어머니는 오히려 웃으셨다. 나도 당연히 알지. 하지만 그 여자가 무슨 수작을 부릴지 궁금하구나. 내일 오전에 회사 접견실로 오라고 해라. 마침 잘 됐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았다. 3년 전 최미숙과 함께 처음으로 어머니 회사에 갔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상냥한 척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서연이를 친딸처럼 여기고 절대 조금의 서러움도 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모른다. 다음 날 오전 10시 최미숙은 약속대로 어머니 회사 접견실에 나타났다. 그녀에게서는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물 빠진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분명 울었던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즉시 달려들어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어머니 곁에 비서에게 제지당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최미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울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저와 민준이를 살려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일, 100억 원,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감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비서가 건넨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최미숙 씨, 내가 처음에 명진그룹에 돈을 투자한 건 우리 서연이를 봐서였고 당신들이 회사를 잘 경영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요. 그런데 당신은 어땠소? 내 돈으로 당신 친정의 빚을 메우고 당신 아들이 밖에서 내연녀를 두는 것을 방관했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시오? 최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께 죄송한 짓을 한 거합니다. 하지만 저도 한순간 어리석었습니다. 제 동생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제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도 그냥 한순간 눈이 먼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서연이가 있어요. 부디 저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안에는 최미숙과 그녀의 친구가 나누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너는 몰라. 박서연 그 엑스, 걔 엄마가 돈 많지 않았으면 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였을 것 같아? 걔네 엄마 돈만 손에 넣으면 바로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때는 우리 민준이가 누구랑 결혼하든 상관없지. 최미숙은 녹음을 듣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일어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최미숙 씨, 지난 몇 년간 당신이 뒤에서 우리 서연이를 헐뜯고 결혼 생활에 간섭한 것 나는 다 알고 있었소. 그저 당신과 다투고 싶지 않았을 뿐이요. 그런데 당신은 분수를 모르고 감히 내 투자금에 손을 댔지.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당신이 자초한 일이오. 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비서에게 말했다. 이 사람 내보내세요. 앞으로는 회사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세요. 비서가 최미숙을 부축해 문 쪽으로 끌고 갔다. 최미숙은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접견실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내 곁으로 와서 어깨를 토닥였다. 서연아,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 기분 망치지 마라. 앞으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 뭐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내 한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터뜨리셔도 됩니다. 기자는 금방 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 사건이 온 도시에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뉴스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는 명진그룹이 투자금을 횡령하여 빌라를 구매하려다 자금이 동결된 뉴스가 올라왔다. 사진은 최미숙이 라클레 청담 분양 홍보관에서 생떼를 부리는 모습이었다. 네티즌들은 푼푼히 댓글을 달았다. 사람 속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돈 많아 보이더니 남의 돈 횡령한 거였네. 저런 인간은 감옥에 가야 해. 너무 악랄하다. 뉴스가 퍼지면서 명진그룹의 주가는 계속해서 폭락했고 곧 공모가를 밑돌았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던졌고 명진그룹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다. 나와 어머니는 그 틈을 타 명진그룹의 일부 우량 자산을 인수하여 우리 회사의 사업을 확장했다. 바로 그때 나는 모르는 번호로 온 협박 문자를 받았다. 박서연, 한 번만 더 우리를 몰아붙이면 너랑 내 엄마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나는 문자를 보고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우스웠다. 나는 문자를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금방 문자를 보낸 사람을 찾아냈다. 최미숙의 조카 최민호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최민호를 체포했고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밤에 나와 어머니는 집 베란다에 앉아 바깥 야경을 보았다. 어머니가 내게 와인 한 잔을 건넸다. 서연아, 며칠 동안 고생 많았다. 나는 와인을 받아들고 어머니와 잔을 부딪혔다. 엄마, 고생 아니에요. 다 그들이 자초한 일인걸요? 어머니가 웃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다. 앞으로 우리의 날들은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나는 잔 속의 와인을 보았다.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김민중과 최미숙의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고 그들의 해외 계좌 자금은 여전히 상대 은행과 교섭 중이었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와 어머니가 함께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임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경찰이 명진그룹 해외 계좌에 있던 100억 원의 자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중과 최미숙 명의의 부동산과 고급차도 모두 압류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경매 수익금은 우리의 손실을 변제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뻤다. 정말 잘 됐네요. 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 변호사가 말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표님,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사무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의 햇살을 보았다.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했다.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용감하게 맞설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던 박서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법원 개정일,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렸다. 나와 어머니, 임 변호사는 원고석에 앉아 피고석에 앉은 김민준과 최미숙을 보았다. 그들은 수의를 입고 머리가 헝클어져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 못했고 최미숙은 계속해서 눈물을 닦으며 후회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임 변호사는 논리정연하게 김민중과 최미숙의 죄목을 진술했다. 자금 유용일 100억 원,
혼인 중 재산 빼돌리기 30억 원, 업무상 횡령 80억 원. 각각의 죄목에는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되었다. 김민준의 변호사는 변론을 시도했지만 철저한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은 헛수고였다. 판사가 최미숙에게 죄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최미숙은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는 아직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판사는 법봉을 두드리며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다. 피고인,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피고인의 사정은 참작하겠지만 법은 공정하며 피고인의 애원으로 판결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판은 하루 종일 계속되어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고 했다. 법원을 나왔을 때 비는 이미 그쳐 있었다. 석양이 구름 사이로 비쳐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었다. 최미숙이 법무관에게 끌려 내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미안했다. 앞으로 우리 민준이 좀 잘 부탁한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그저 앞으로 걸어갔다. 어떤 상처는 일단 생기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이다. 일주일 후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다. 김민준은 자금 유용죄, 업무상 횡령죄, 혼인 중 재산 빼돌리기죄 등 여러 죄목이 병합되어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미숙은 자금 유용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명의의 모든 자산, 즉 부동산, 고급차, 예금 등은 모두 경매에 붙여져 그 수익금은 우리 어머니의 투자금과 손실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판결문을 받은 날, 나와 어머니는 축하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사무실에서 차 한 잔을 마셨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서연아,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해. 사업은 신의를 지켜야 하고 사람은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판결문을 서랍에 넣었다. 이것은 단지 승리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경고이기도 했다. 명진그룹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나와 어머니의 회사는 그 틈을 타 명진그룹의 몇몇 우량 프로젝트를 인수했다. 그 중에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도 있었다. 이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나는 새로운 사업팀을 꾸렸고 매일 정신없이 바빴다. 한 번은 경쟁사가 우리 회사가 명진그룹의 프로젝트를 인수한 것이 그들의 자산을 삼키기 위한 것이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 프로젝트의 상세 계획과 자금 출처를 공개했다. 사실로 루머를 잠재웠고 결국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파산 관제인 사무실에서 김민준과 최미숙의 친척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끄럽게 다투고 있었다. 최민호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다 미숙이 때문이야. 걔가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호가 감옥에 갈 일도 없었을 텐데? 김민지는 말했다. 탓하려면 민준이를 탓해야지. 걔가 회사를 잘 경영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야. 나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이 사람들은 명진그룹이 잘 나갈 때는 기뻐하며 이득을 챙기고 문제가 생기자 서로를 비난했다. 정말 비참하고 우스웠다. 몇 달 후 우리 회사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생산에 들어갔고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매출액은 계속해서 상승했다. 신사업 발표회에서 나는 연단에 서서 아래의 파트너들과 기자들을 보았다. 마음속에 성취감이 가득했다. 이것은 단지 나의 개인적인 성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어머니가 내 곁으로 와서 웃으며 말씀하셨다. 서연아, 네가 다 컸구나. 이제는 혼자서도 잘 해내는구나. 나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먼 곳의 석양을 보았다. 엄마,
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여성도 강할 수 있고 자신의 노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엄마가 알려주셨잖아요. 날이 갈수록 나는 김민준과 최미숙이 남긴 상처를 점점 잊어갔다. 온전히 일과 생활에 몰두했다. 가끔 친구들에게서 그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들었다. 김민준은 말이 없어지고 최미숙은 매일 눈물로 지샌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 이혼 서류를 발견했다. 붉은 표지는 이미 색이 조금 발해 있었다. 나는 서류 위에 내 사진을 보며 이혼하던 날의 장면을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조금 막막했지만 그보다 더 단호했다. 잘못된 사람을 떠나야만 더 나은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혼 서류를 서랍에 넣고 핸드폰을 들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녁에 우리 샤브샤브 먹으러 가요. 우리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매출액 100억 돌파한 거 축하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웃으며 말씀하셨다. 좋지. 마침 나도 네가 말한 그 샤브샤브 집 가보고 싶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밖에 분주한 거리를 보았다. 햇살이 내 몸에 쏟아져 따뜻하고 밝았다. 미래에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게는 어머니의 지지가 있고 나 자신의 노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용감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신의를 바탕으로 경영한다면 우리 회사는 반드시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의 삶도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다.